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기계를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영화 컨택트의 포스터죠.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이 영화 정말 재밌어요. 이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계인이 타고 온 거대한 물체가 보이죠. 이런 게 하늘에 떠 있으면 무섭겠죠?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외계인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서로 시도를 통해서 점점 말을 배워가는데 외계인의 언어를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를 못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뒷부분에 가면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외계인들의 문법이 우리랑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계인과 우리가 이 우주를 보는 물리적인 기본 틀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현재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없죠? 과거도 볼 수 없어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현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를 기술하는 언어로 돼 있어요. 과거, 미래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외계인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 말에는 시제도 없고요. 미래를 다 아니까 예측한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건 물론 이건 진짜 SF다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물리적인 영화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영화예요. 왜 말이 되냐면은 자, 사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손을 놓으면 사과가 떨어질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물리학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줘요. F는 ma죠. 현재 사과는 여기 있지만 힘이 가해지니까 그 다음 순간 사과는 여기 있고 또 힘이 있으니까 철컥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기술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통한 물리학의 전형적인 설명 방법이죠.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매 순간 사과를 보면서 위치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사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가 어딘가 마지막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떨어질 장소는 요 아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오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좀 괴상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각각의 모든 궤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괴상한 물리량을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물리학자들은 액션이라 그래요. 액션, 작용량이라는 건데요. 어렵죠? 아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로든지 주어지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경로들에 대해서 작용량 값을 쭉 보면 실제로 사과가 떨어지는 저 특별한 궤도, 저 궤도일 때 이 값이 가장 작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 즉,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작용량을 계산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 값일 때 사과가 움직이는 경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인간적인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주는 이 작용량을 최소로 만들려는 목적을 따라서 움직인다. 기분 좋으세요? 인간이 목적론을 좋아하거든요. 즉, 이렇게 목적적인 시각으로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이렇게 푸나 F는 ma로 푸나 답이 똑같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이 없는 기계로, 자동 기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을 좋아하지만. 자, 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뇌입니다. 자, 인간의 뇌는 수많은 세포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뇌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이런 다세포 생물은 세포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뇌는 신경세포라고 불리는 것들, 이렇게 생긴 세포들로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세포의 특징은 왼쪽에 뭔가 이렇게 거대한, 이게 뭔가요? 막 가지가 달린 거대한 덩어리가 있고 길다랗게 생긴 어떤 가지가 하나 있죠. 이런 구조예요. 이 녀석은 생리학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작동합니다. 이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세포인데요. 전기 신호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 수천 군데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그 전류들을 이 세포는 차곡차곡 모아요. 그래서 모인 전류, 모인 전압이 어느 특정한 값을 넘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순간 자신도 전류를 내보냅니다. 이게 이 세포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이거는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 신경세포는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물을 보거나 뭘 만지거나 움직일 때에도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마치 아까 샤페의 전신기처럼 여러분 몸을 따라서 다 신경들이 있죠. 그 신경들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단지 많이 모여있는 이것만으로 모여진 특별한 기관이 뇌인 거죠. 자, 실제로 이 세포를 따라서 전달되는 전류는 굉장히 복잡하죠. 메모리나 그 전자장치에서의 전류 전달과는 달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법은 마치 여러분이 야구장에서 그 뭐죠? 이거 포도타기?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수많은 이 문들이 있어요. 문.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이 순차적으로 쫙 열리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느려요. 이 속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늘로 이 발끝을 찌르면 바로 아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즉각이라고 느끼겠지만 이것에 비하면 전자장치들의 속도는 비속도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기 신호가 쫙 전달되는데요. 뉴런 보이시죠? 이 뉴런의 맨 마지막 끝까지 전달된 전기 신호는 이제 이웃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에는 어떤 갭이 있어요. 이걸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전기 신호로 전달되는 거를 말을 타고 전달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이웃 세포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강에 가면 이제 말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바로 이 둥그런 것들이 배예요.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넙니다. 이 강을 우리가 이 세포에서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그냥 바로 전기를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배를 타죠? 그냥 다리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는 배의 개수는 일정하지가 않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배가 많아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를 처음 봤다고 해볼게요. 사과를 처음 보면 이걸 먹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이제 사과와 맛있다는 두 개의 기억이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먹었더니 언제나 맛있어요. 그러면 사과와 맛있다는 두 개념을 연결하는 이 시냅스가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충분히 강해지면 사과를 보기만 해도 배를 건너요. 사과를 보기만 해도 맛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습이라고도 하고 기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학습하는 원리입니다.